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북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도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도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울 도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서울에도 비 소식이 예보됐고 또 간간히 빗방울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됐고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구와 영천, 포항, 경주에는 호우경보가, 전북과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모레까지 30에서 80mm,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북에도 산사태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한반도에 폭우와 무더위가 동시에 찾아오는 현상은 이번 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4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50대 남성이 매몰됐고 천안과 논산 등지에서는 옹벽이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주민 1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10여 미터 높이의 옹벽이 중간 지점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블럭과 토사가 도로로 쏟아집니다. 도로 3분의 2 정도까지 떨어져 나왔어요. 벽 치는 소리 비슷하죠. 의외로 크더라고요. 추가 붕괴 위험에 옹벽 주변은 출입이 통제됐고 인근 주민 3명은 대피했습니다. 어제 밤에 비 많이 온다 그래서 대패라 그래 갔다. 주택 뒤 옹벽이 무너지며 산비탈의 토사가 집 뒤 뜰까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붕괴 당시 마침 물길을 보러 나왔던 50대 남성 주민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왔다가 또 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랬어요. 제 집에서 지금 뭘 보러 간다고 아저씨가 올라가다가.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몰된 주민은 사고 약 1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2차 절개지에 의해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황토 흙이 계속 지금 무너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 논산과 보령에서는 산사태 위험으로 한때 주민 131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고 주요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병원 등을 폭격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는데 미사일이 날아가고 떨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 미사일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에 연기가 피어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 미사일이 어린이 병원 건물에 떨어진 겁니다. 현지 시간 8일 러시아군이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와 니프로 등 도심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병원도 폭격당했고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15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Вже зараз, якщо ти чув сигнали, що це працювала українська ППО, що це українське ППО, а не їх розрахований удар. 나토 회원국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나토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핵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게 될 텐데 관전 포인트들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의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개최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재함,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선 TV 토론 이후에 고령과 인지 저하 논란 등의 건강 문제로 공지에 몰렸죠. 네.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나토 회의를 주재하는 바이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날에는 참가국 정상 영접부터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연설을 해야 합니다. 또 이튿날은 정상회의와 만찬, 마지막 날에는 기자회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사흘 내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노출이 될 텐데 언행에 또다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대선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hat we saw at the debate was an aberration, a one-of, or whether there is a more systematic decline. And that kind of more systematic decline would probably be apparent over a course of a 7-day summit of this sort. 네,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 간에 이를 두고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회원국들을 상대로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압박을 했었죠. 올해 초에도 유럽이 공정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방위비 추가 분담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 정상들은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만큼 사전에 나토 주재관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 다양한 장기 지원안에 대해서 이번에 미리 의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외에 이 사람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토 핵심 회원국 중 하나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인데 취임 나흘 만에 국제 외교 무대에 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스타머 신임 총리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은 총선에서 나토 및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스타머 총리가 법조인 출신이어서 외교 경험이 거의 없고 미국 등 회원국들의 유력 인사와도 친분이 깊지 않아서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조기 총선에서 참패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 내 입지가 좁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거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목된 중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미사일과 탱크,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 부품을 수출하는 등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t the summit, we'll make decisions to further strengthen our support to Ukraine, and Russia must understand that they're not able to wait those out.
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들은 이번에 중국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토가 정상회담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는 아직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의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협의하고는 있지만 짧은 기간 많은 일정이 잡혀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최근 북러 간 군사 밀착과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까지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정상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연임 도전에 나서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먼저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측근들과 모임을 갖고 출마 선언문 등을 점검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인데 실용주의를 내세워 대권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연임에 도전하는 첫 당대표인 만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비판과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세종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나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요구들이 많이 있죠. 김 전 의원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하며 당내 친노, 친문 등 비명계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출마를 예고해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두고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또 개파 간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TV조선은 김 여사가 보낸 이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답하지 않은 이 메시지들에는 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건 열흘 뒤인 15일입니다. 김 여사는 이날 2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첫 메시지는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가 당시 갈등을 빚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는 이어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며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선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틀 뒤인 17일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인가는 걸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한 후보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김 여사는 19일과 23일 명품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25일 마지막 문자에선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사과가 담겼습니다.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오찬 회동을 한 건 나흘 뒤인 29일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 내용을 보낸 이 문자 내용을 놓고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이 문자 5건 모두 원본 보면 김 여사의 사과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놓고 많이 이야기가 오갔죠. 최병목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내용 보면 사과 의지가. 글쎄 이게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측과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등 그 다른 후보 측과의 해석이 조금씩 뭐 다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5개의 문자를 전부 다 보면 그거는 사과 의지가 있었던 거는 뭐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오히려 사과 의지가 없었다, 이거 사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약간 정파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자 있었으면 그걸 왜 무시했을까 하는 데서부터 이제 정무적 역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월 그 총선을 한 3개월 남겨놓고서 이 김건희 여사 그 명품 파우치백 논란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는 3월 초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이슈인데 이 최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집권당 대표의 책무지요.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 의향이 없다고 해도 그걸 설득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사과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정무적 역량에 대한 의심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의지가 저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역정을 낸 상황과 또 김 여사가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좀 중재하려 했던 내용도 지금 그 원문에 담겨 있잖아요. 공개된 내용에 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계열로 지금 쭉 보면은 그러니까요. 대통령과의 갈등이 먼저예요. 지금 그 사과를 먼저 하잖아요. 대통령과 불편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15일 문자에 먼저 나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청이 발단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지 사과 여부가 저는 쟁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용산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역정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상황이 난감하네 하고 중재를 하려고 들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진짜 사과를 원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이걸 중재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역정을 냈고 그게 갈등이 됐고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떠넘기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 얘기하시는 건 아까 최병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은 담겼으나 그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입니까? 이미 갈등 자체가 사과를 하냐 안 하냐, 왜 이런 걸 요청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15일 문자를 보면 이게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역정을 낸 것이다 등등이 앞부분의 문자들이에요. 그럼 앞부분의 문자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사과를 원하는구나. 근데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대통령하고 풀어야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대통령하고 통화 한번 해봐라, 한번 원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갈등 중재에 방점이 있지 사과 의지에 방점이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 그 전에 1월 15일 이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 이 부분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추의 영역이지
팩트로서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뭔가 그 윤한 갈등의 역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고요. 예. 그 어쨌든 간에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본인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의지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대표는 이게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설득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서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요. 비대위원장의 의무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한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소통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문제의식 하나만 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부탁할게요. 아니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은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위만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 지위가 권한이 있다라고 행사가 되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영부인께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못하고 문자를 보내죠? 이렇게 되면 야당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장관들이나 친한 장관들이나 권한 있는 고위직한테 다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만 더. 이게 자기 일이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해당되는 그렇죠. 백 본인 일이니까 문자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공방이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어제 광주에서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 연설에 걸렸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 좀 나누라는데. 카메라 앞에서만 그 장면 여기 있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개보정치, 오다정치,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자, 어제 합동 연설에 이어서 오늘 TV조선을 시작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의 방송 토론에 이어집니다. 문자 공방, 원문 공개, 이 전당대회 판세 글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밖에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지금은 저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역풍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당원이라면 뭐 저희 그냥 제 생각인 겁니다. 제가 당원이라면 이게 이준석을 몰아내는 그 과정과 나경원 지금 후보를 그 당시에 주저앉히는 연판장 이런 게 지금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릴 것 같다 이런 것이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새 후보들이 빨리 그냥 이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역풍이라 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다 관측의 영역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이제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하고 국민의힘 선거인단,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단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에 대한 이른바 충성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한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너무 일체감이 좀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의 그 정치적 성공이
대선 빼놓고서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약점들이거든요. 예. 근데 바로 한동훈 후보의 그 어떤 정치적 미숙이라고 하는 그 공격 지점을 그대로 지금 이게 노출한 하나의 사례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거를 정무적으로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키웠다는 점에서 예. 아마 선거인단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저는 상당히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가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일단락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사과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굉장히 자해적인 지금 행태라고 저는 봐요. 자해적인 행태다. 왜냐하면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고 치세요. 네네. 그러면 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가지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는 게 이 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왜 되려고 하죠? 공직선거에서 이기는 선거로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후보가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방어가 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논란은 빨리 종식시키는 게 한동훈 후보보다는 다른 세 후보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한 후보 측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연판장 호소인이 맞습니까? 연판장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연판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연판장이라는 형태는 없었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한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름 쭉 써서 나오지 말라 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연판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판장 불발 사태 이런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너무 과열됐다. 이거 끝나고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과열된 거는 맞는데요. 원래 전당대회에서는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대표가 뽑혔을 때 새 대표가 얼마나 이제 탕평이든 유화책이든 당내 단합책이든 이런 걸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이재명 전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는 치졸한 보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양측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한쪽은 공격수고 한쪽은 방어하는 측면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고요. 저런 것들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최종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여기에 한쪽에 휩쓸리고 또 한쪽에 휩쓸리고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양편으로 갈려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결단코 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국민들께서도 공격수와 방어하는 자의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결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10월을 전후해서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내일 중에 이제 연임 출마 선언하잖아요.
사법 리스크는 또 한층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 글쎄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연임은 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리스크가 어떻게 봅니까? 연임이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대표를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 8월까지 이제 임기 만료하고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 때 과연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이 그 평의원을 향해서 방탄을 해줄까요? 대표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노리는 것도 연임을 위해서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니까 나를 방어하는 것이 곧 민주당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그 민주당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만약에 이제 10월에 뭐 선거법 재판, 그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그 위중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나왔을 때 거기서 유죄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는 뭐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1심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심한 동요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이제 검사 탄핵 추진 사유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이 의원은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렇게 자신 없는 거를 왜 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도 한 거는 뭐냐? 자신이 면책 특권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걸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면책 특권이 있어도 국민들이 볼 때 당당하려면 어느 정도 본인이 근거를 댈 수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거의 처음 발언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처음 발언이 저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뭐 공부 삼아서 좀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책 특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실명을 거론 안 했다 이렇게 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얘기가 해놨는데 이건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특권 얘기를 하지만 면책 특권도 본인이 이 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면책 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건 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성윤 의원은 여기뿐만 아니고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면책 특권하고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성윤 의원은 이 그 거짓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검사도 탄핵의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이 됐다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이 검사청문회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여론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걸 의식해서 이렇게 보류한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아침에 법사위 간사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혐의가 5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행정력이나 물리적으로 다른 거를 추진할 수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청원을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과 아마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한 달 동안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게 이달 20일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탄핵 청원 청문회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탄핵은 이미 저 탄핵 소추안 발의돼서 법사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검사 탄핵의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성윤 의원의 그 문제부터가 전부 지금 그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도대체 뭘로 탄핵을 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탄핵 사유도 말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퇴를 한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먼저 하기 때문에 뭐 행정력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뭐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고발해서 그리고 또
탄핵할 만한 게 나오면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나오면 공수처든 뭐든 특검이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유가 분명하면. 그러나 그게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세요? 아니,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추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당이 이거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한쪽 이해 당사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쪽 이해 당사자가 자기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대 국가는 모든 것들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해결하냐면 사법에서 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법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정치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그거에 대한 또 만약에 힘이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똑같은 우를 또 범하는 안 좋은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성윤 그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좀 전에 김상희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검사 탄핵 청문회 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민주당 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19일,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게 그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뭐 그다음에 국정감조사법 뭐 등등 여기에 이제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또 이 출석을 뭐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청문회에서 증인은 강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법률적 논쟁이 상당히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해서 청문회 그렇죠. 혐의가 이제 5개나 되고 증인으로 부를 사람 대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좌진들이 그 질의서를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첫 방송 토론회 오늘 오후 5시 TV조선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던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1년 만에 발표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 교범에 따른 것이고 가슴 장화 언급은 이미 상하급 부대에서 지원을 준비하거나 건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7여단장과 해병대 포대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불송치를 결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추진했던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SUV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에 있던 근무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손님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받고 있던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또 하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통제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인 것인데 이 사안에 있어서 이번 밝힌 점은 직접 업무상 과실치사의 직접 본인은 그 당시 11대대장이 포병 대대장이 원래는 이 민군 그리고 소방 지자체 협의회에서 소방은 수중 어떻게 보면 수색을 하고 그리고 군은 수변 수색을 한다라고 해서 업무를 확실히 구별을 했었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포병대 11대대장이 밤에서 모여서 내일부터 우리는 물로 들어간다, 위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원인인 것이지, 말씀드렸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휘 통제할 권한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안을 인식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도 없었고 사망과 관련된 어떤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원인이 포병 11대대장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 결과 보고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답정너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불송치를 하겠다, 무혐의의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맞춰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대대장의 어떤 사실상 수준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임의 수색 지침 변경이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사단장의 혐의는 또 빼줬습니다. 그 이유 자체에서도 봤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에서 봤을 때는 사단장에게도 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께서 이제 야당 상황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민주당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제 보도 자료를 제대로 읽으셨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의 영역입니다. 서로 공모를 한다든가 뭔가 기능적 행위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번 어제 보도 자료 내에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른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는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실무가들은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 라인 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사실은 적다는 것이고,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한마디로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해라고 어떤 다그쳤다라는 것 관련해 가지고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거의 굉장히 많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확립해서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지휘 통제 권한 자체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고, 아마 경찰이 이런 결과를 냈는데 검찰 나아가 기소되기도 어렵겠지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해병대원 수직 사건 관련 수사 공수처에서도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임 전 사단장의 무혐의 처분이 이제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갈래의 수사가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예. 어제 이제 경찰의 브리핑은 결국 최해병이 왜 순직하게 됐는지 그날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였던 것이고 지금 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사건의 기록이 이첩되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에게 대해서 행정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 결정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료계와의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는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복귀해 있는 사람과 네.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 그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불법 파업이나 이런 걸 냈을 때에 네. 과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과 이를 선례로 해서 특히 파업하는 주동 어떤 그 세력 같은 예. 경우에는 이런 선례를 계속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내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 발 물러난 것은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를 회복하고 그걸 예. 통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하는 이른바 정당 행위적인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비판은 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전공의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냐, 언제쯤 오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공의가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모두 다 바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일단 심드렁한 것 같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일보하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예.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의 거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는 일부 인기학과나 또 수도권에서만 복귀가 이루어져서 수도권 인기과에만 쏠림 현상이 더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바람을 받들어서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오므라드는 꽃이죠.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활짝 핀 연꽃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꽃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양평 세미연인데요. 이곳은 요즘 연꽃 문화제가 한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짝 핀 연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곳 말고도 강원 경포습지, 경북 경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활짝 핀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활짝 핀 연꽃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또 연꽃 주변에서 카누를 탈 수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부여 서동공원인데요. 이곳에서 카누를 타고 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연꽃 사이로 유유히 노를 저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연꽃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 보기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전북과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밤에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에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제주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요. 서울은 26도, 대전은 27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이후 주 후반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